자, 367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 금융이 있는데, 금융은 자금융통의 줄임말이 금융이에요. 자, 금융은 뭐의 줄임말? 자금융통.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좀 넘겨가지고요. 어디로 가보냐면, 372페이지를 보니까, 372, 이자율이란 말이라고 해요. 이자율. 보이시죠? 이자율은 이제 시험에 뭐 항상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자율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문장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든지 이자율은 뭐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맨 밑에 고정이자율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일단 용어를 보니 이자율이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있다. 다음. 이제 고정이자율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373페이지 잠깐만 가보면 뒤쪽에도 별도로 제가 반영을 해놓긴 해놨는데, 박스 안에 변동금리라고 있습니까? 자, 373페이지 오른쪽에 박스 안에 변동금리라고 보이시죠? 그럼 변동금리는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아예 한 장 더 넘기세요. 375. 안 넘기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변동이자율 보이시죠? 변동이자율은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다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378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개념 정리 좀 할 거예요, 개념 정리 좀. 맨 밑에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변 이자율 저당 보이세요? 네. 그냥 찍어. 걔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어떻게 알았대? 오, 좋아, 좋아.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용어만 한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조정이자율 저당 나왔네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조정. 동그라미 3번 이자율을 재협상하는 재협상 이자율 저당.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재협상 이런 거 없어.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 그대로 가는 거니까. 변동금리죠. 4번 가격수준 조정 저당은요. 그것도 변동이죠. 분위기상 지금 변동금리 아니겠어요? 조정, 가변, 재협상, 이자율 이런 건 전부 다 변동시키겠다 이거죠. 자, 다시 CD 연동 주택 담보 대출은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찍어. 그냥 찍어. 뭘 딴소리 하지 말고. 고정, 변동. 변동이죠. 왜냐면요, 뭔 말인지 몰라도 연관지어서 변화를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은행에서 뭐 3개월 단위 뭐 변동금리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이 가능하다. 그 정도 개념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이자율 설명 좀 할 거니까 어디 보시냐면요. 373페이지 맨 상단에 그 그림 하나 있어요. 그 그림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칠판 봅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이자율. 첫 번째, 이자율의 구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이 있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데,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 약정 시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그러면 고정금리는 명목이자율이라고 그래요. 명목이자율.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쓸게요. 변동금리는 그냥 실질 이자율만 반영을 한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그냥 실질 이자율만 반영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실질 이자율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예대 마진. 은행은 예금 가입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에 대한 이자로 3%를 줘야 된대요. 근데 은행은 이 돈 가지고 돈 장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은행도 마진을 2%를 남겨 먹어야 된대.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 몇 %를 받아야 된다? 5%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대 마진이에요. 예대 마진. 자, 그래서 보니 우리가 똑같은 돈을 똑같은 은행에서 1억 원이란 똑같은 돈을 대출 받았을 때의 대출 금리와 예금 가입했을 때의 예금 금리가 똑같아 달라? 달라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더 높아요? 예금 금리가 더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출해서 5를 받아서 예금 가입자한테 3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게 바로 예금 가입자한테 예금 이자도 주고 은행도 마진을 남겨 먹으려면 대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받아내야 되는 이자 수익률이다. 그걸 갖다가 그냥 실질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냥 값만 잡으면 돼요. 그럼 어디?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4% 이자 수익률을 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무슨 금리죠? 한 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못 바꿔요. 근데 만약에 4%로 빌려줘 버렸더니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게 돼버린다면 돈의 가치가 1%가 까이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자 수익률은 얼마밖에 안 돼?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은 자기가 정말 4를 가져가고 싶으면 예상되는 인플레를 미리 플러스 알파 시켜서 금리를 높여서 차입자한테는 얼마를 받아야 돼? 명목상. 5를 받아야지만이 5를 받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1%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초 목표에 있던 4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는 사전에 예상되는 인플레를 미리 반영한다 안 한다? 한다. 수도. 여기 지금 발생했어야 예상되는 거예요. 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한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 시켜서 금리를 높여서 차입자한테 뜯어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출 약정 시 한번 금리가 결정돼 버리면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를 미리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예상 인플레가 미리 반영이 되는 거고 변동금리는 사전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할 필요가 없답니다. 맞나요? 얘는요. 미리 반영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얘는 나중에 금리 변동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대로 가다가 시장 상황에서 인플레 등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금리 변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잡아내야 될 거. 첫 번째, 둘 중에 누가 금리가 더 크냐? 예, 금리 크기. 누가 더 금리가 커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크죠. 왜냐? 이 둘은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있고 없으니까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다. 라고 하고 나가면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싹을 잘라버려야겠네. 잘라버려야지. 예. 자, 2015년 3월 3일 날 은행으로부터 1억 빌렸어요. 그때 당시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5%야. 근데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4%야. 고정금리가 높은 거 맞아요? 예상 인플레가 몇 프로 반영됐죠? 1% 반영됐죠. 근데 2017년 3월 3일이 됐는데 IMF가 터져버렸네. 근데 실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무튼 그래. 그러면 이 당시에 변동금리로 다시 금리를 보니까 12%야. 12%. 근데 옛날에 2년 전에 5%로 고정금리로 빌린 사람은 계속해서 5% 고정금리로 갚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 시점에서 요 IMF가 터진 이 시점에서 다시 금리를 알아보면 고정금리는 얼마가 되냐면요. 13%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설정됐던 금리는 적용하지 않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게 똑같은 시점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누가 더 크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 상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서는 누가 더 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높다. 왜 다른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 봤고요.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변동금리의 구조를 이제 한번 볼 텐데 책을 한 장을 넘겨보면요. 책을 375페이지를 보니까 변동이자율은 그 박스 안에요.
박스 안에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된다 이런 말 혹시 보이세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냥 읽는 거에 암기하는 거 아니야? 변동이자율은 무슨 금리에? 기준금리에 뭘 더한다? 가상금리를 더한다. 그러면 아마 둘 중에 어떤 놈은 변동이 가능하나 봐. 그러니까 변동금리지. 둘 중에 어떤 놈이 변할까? 요 놈이 변해요, 요 놈이. 근데 학생들은 가상금리가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상금리는 시험에 나와도 별로 의미 없어요. 예. 차입자의 연체 실적, 소득 수준 등에 의해서 차입자마다 은행에서는 등급을 다 매겨놨어요. 예, 그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차입자는 과거 연체 실적이 좀 있네. 그러니까 은행이 봤을 때는 위험이 커. 너는 가상금리 1.7이야. 근데 B라는 차입자는 한 번도 연체한 적도 없고 지금 소득 수준도 안정적이고 우리 은행하고 거래도 오랫동안 했어. 위험이 작죠? 그런 사람들은 가상금리 1.2 이렇게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준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앞에 있는 학생한테 제가 기준 했어요. 기준 해봐. 기준! 손 들고 해야지. 아, 손을 샀어? 손 들고 다시 기준! 이렇게 했대.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로 줄 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학생이 화장실 급하다고 혼자 갔어, 화장실. 아무도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근데 기준 찍어놨던 학생이 화장실 급하다고 화장실 갔어. 나오는 순간 다른 학생들도 다 화장실 앞에 줄 서 있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지 변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변해야지 변한다. 그 정도 감만 잡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자율은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379페이지를 보면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00%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100% 나오는데 이제 요 파트는 어떤 거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빌린 돈을 갚아 나가겠죠. 근데 갚아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갚느냐 요걸 이제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이제 요렇게 명칭 그래요. 저당의 상환 방법. 그러면 1억을 빌린다고 가정할게요. 10년에 걸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 갚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중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10년 동안은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가 될 때 원금을 싹 갚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출금이 1억 맞죠? 그럼 10년 동안은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고 대출 원금 1억 중에 5천만 원만 갚아. 그리고 10년이 되는 그 만기가 되는 시점에 나머지 남은 5천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우리 시험에서는 뭘 원하냐면 10년 동안 계속 원리금을 갚아. 뭘 갚아? 원리금을 갚아. 그리고 나서 10년이 되는 만기가 되는 그 시점에 부채 잔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방식을 우리 시험에서 원해요. 자,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동그라미 거기 1번에 무슨 방식 나왔어요? 그림에 보니까. 원금 체감식 균등 나왔고 동그라미 2번은 원리금 균등. 동그라미 3번은 저기 그림에 보니까요. 체증식, 점증식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사실 동그라미 2번이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잖아. 시험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시험에 더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왜 원금 균등이고 왜 체감식이라고 하는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하기 전에 다시 체감이란 말은 점점 커지는 건가 점점 작아지는 건가? 작아지는 거. 근데 그 그림에 동그라미 3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라고 나왔어? 체증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거 한번 볼게요. 맨 밑에 제가 표를 좀 써놨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상환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원금 균등, 다른 말로 체감식 분할 상환 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자, 보겠습니다. 얘는 왜 원금 균등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요. 빌리는 원금을
전체 기간에 걸쳐서 똑같이 나눠서 갚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돈 빌리고 나서 빌린 돈에 대한 원금 상환도 이루어지고 이자도 갚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뭐라 불러주냐면 원리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리금. 자, 그러면 어디 잠깐만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통상 월 단위로 갚잖아요. 매달 단위로 갚죠. 근데 이렇게 가정할게요. 1년에 한 번 갚는다고 가정할게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1억 빌리는데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고 그랬죠? 그럼 총 몇 번 갚는다? 10번 나눠서 갚는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회차 때도 2회차 때도 3회차 때도 10회차 때 이렇게. 그러면 원금 균등이라고 그랬으니까 1억 원을 10번으로 나눠서 똑같이 갚으래. 그러면 매년 원금 얼마씩 갚는 거예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끝날 때까지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금이 똑같다 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 써놨어요? 체감은 점점 커져 작아져.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대출원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갚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 맞는데 차입자는 빌린 돈에 대한 원금만 갚는 게 아니고 뭣도 갚는 거예요? 이자도 갚는 거죠. 가볼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1억 전체에 대해서 이자율 10%로 할게요. 1억 전체에 대해서 10% 이자 하면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2천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2회차 때는 달라져. 2회차 때는 작년 1회차 때 원금 1,000만 원 갚았지 않습니까? 부채가 이제 1억에서 얼마로 줄었어? 9천원 줄었어. 9천의 10% 얼마예요? 9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원리금은 1,900이야. 3년 차 때는 또 달라. 작년에 원금 또 1,000만 원 갚았죠. 부채가 이제 8천 남았거든. 8천의 10% 얼마? 800. 그러니까 1,800. 자, 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왜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나온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원금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서 갚으니까 원금 균등이에요. 근데 왜 체감식이란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자는 점점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원리금 합계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개념 정도만 잠깐 알아두시면 돼요. 원금 균등, 체감식. 왜 원금 균등인지, 왜 체감식인지 그 용어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예. 다음.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오늘 좀 이제 중요한 거를 하나 할 텐데, 어디 396페이지를 가보세요. 396페이지를 보니까 맨 상단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당이란 말 있죠, 저당. 우리 집 살 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죠. 그 말에 그거. 그래서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고 대출 받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주냐면 담보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이라고 하든지 저당 담보대출이라고 하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저당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영어로 대출을 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T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모가지론이 아니고 모기지론이라고 그래요. 모기지론. 예. 그래서 나도 써볼게요. 무슨 론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주택담보로 잡히고 돈 빌린다 해서 저당이라고 하든지 저당 담보대출이라고 하든지 모기지론이라고 하든지 다 똑같은 의미. 주택담보로 잡히고 돈 빌린다. 이런 개념.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놔두고 거기 보니까 지금 뭐라 나왔냐면요. 저당의 무슨 화 나왔어요? 저당의 유동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 한번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당이 뭔지 알죠? 그냥 저당담보대출. 그러면 저당권? 은행은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네. 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박또박 차입자가 원리금 갚아줄 텐데 옆에 보니까 무슨 화 나왔어요? 유동화. 유동화란 것은 뭔가 꽉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도록 움직이게끔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냥 어감이 그렇죠. 꽉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개념을 유동화라고 하는데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은행이 있는데, 차입자가 이제 예금 가입자가 은행에 예금해, 이렇게. 예금해요. 예금해. 그러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예대 마진 들어봤잖아요. 그럼 은행은 예금 가입자가 예금한 이 돈 가지고 꽉 손에 쥐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계속해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 그러려면 이 돈 가지고 계속 대출을 깔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게 아까 예대 마진이었는데, 그래서 은행은 차입자로, 그 예금 가입자가 예금한 돈을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면 1,0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무한정 많은 돈이 아니고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대. 이 돈 가지고 대출 깔아. 예. 어떤 놈한테는 1억 빌려주고, 어떤 놈한테는 1억 3천 빌려주고, 막 이렇게 대출 깔아. 대신에 그냥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차입자로부터 뭘 설정받겠어요? 근저당을 설정받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이렇게 은행이 설정받아서 가지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로 원리금을 갚아주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합시다. 자, 영어 공부 좀 할게요. 영어. 은행을 영어로 뭐라 그래? 혀는 꼬지 마. 그냥 읽어. 뱅크라고 하죠? 그렇죠? 자, 우리 동네 있잖아요. A저축은행이 있었어요. A저축은행이 있었는데 이 A저축은행에 갑돌이라는 학생이 예금을 가입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저 국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우리은행 이런 거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여기다 했냐 했더니 위험하지 않냐 했더니 아, 그러긴 한데 국민은행은 예금 이자를 한 2% 정도밖에 안 주고 여기는 세후 4.2%를 준대. 예금 이자를 많이 준대. 그래서 가입했대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경험 속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과거 어떤 경험을 알고 있냐면 자, 부산에 있는 모 은행, 무슨 은행 해가지고 이 저축은행들이 부실 경영을 해가지고 결국 예금 가입자의 예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예금 보호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을 초과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가입자들이 돈을 날려버렸던 그런 사건도 알고는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남도 했어. 근데 마치 이제 갑돌이가 밥 먹고 있는데 TV에 자기가 예금 가입했던 A저축은행이 나온 거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울 리가 없어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아. 그냥 있는 놈 하는 게 좋아. 근데 나왔어. 뭔가 봤더니 이 저축은행 임원이 돈 받아먹고 불법 대출했는데 그 수백억 대출을 해주는 돈이 부실 사업장에 투자돼가지고 돈 날리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갑돌이는 머리털이 확 쓰겠죠. 옛날 경험이 있었잖아. 그러면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팽개치고 은행 가야 돼.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은행이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할게요. 근데 이 1,000억을 가지고 전부 다 대출 깔면 안 돼요. 그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게 뭐냐면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 10%라고 합시다. 10%. 그러면 예금 가입자가 언제든지 내가 맡긴 예금을 찾으러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금 지급해 줄 수 있는 스탠바이를 갖춰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면 100억 원 대출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갑돌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도 이렇게 하면 영업정지를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영업정지 맞기 전에 딴 놈들이 돈 찾으러 오기 전에 자기가 얼른 가서 자기 돈을 먼저 찾아갖고 오면 남들이 죽든 말든 자기는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놈들이 돈 찾으러 오기 전에 은행에 돈 찾으러 팔자걸음 걸어가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 돼. 그래서 뱅크 뭐라고 그래요?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뱅크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TV 뉴스를 갑돌이만 본 게 아니에요. 을돌이, 병돌이 다른 사람도 다 봤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밥 먹다가 다 같이 은행에 걸어가겠어, 뛰어가겠어? 뛰어가죠. 그러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놔라고 이렇게 달려들어 버리면 이 은행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파산해버릴 수 있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유동성이 돈이거든요. 예, 유동성이 뭐다? 돈. 그럼 은행은 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해가지고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대. 이걸 뭐라 불러준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네. 뱅크런 배웠네.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은행은 차입자로부터 설정받은 이 저당권을 가지고 또박또박 원리금을 받아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여유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파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설정받은 이 저당권 있죠. 설정받은 이 근저당권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 저걸 뭐라고 하냐. 근저당권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근저당권을 뭐라 부른다. 시작. 주택저당 채권. 다시 한번 시작. 주택저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그러면 차입자가 갚는 돈이 흘러 결국 누구한테 이자 수익률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익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자금이 다시 흘러 은행에 들어간대. 그러면 어때요? 은행은 돈이 없다가 내돌려가지고 돈 만들었습니까? 맞죠? 이걸 유동화라고 그래.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고 설정받은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을 가지고 은행이 돈이 없으면 내돌려서 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유동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예. 그럼 일단 유동화에 그러면 이렇게 유동화야. 그러면 은행은 다시 돈이 생겼죠. 돈이 생겼으면 또 대출을 깔 수 있나요? 그래서 저당 설정 받죠. 저당 설정 받아가지고 원리금 받아먹다가 돈이 없으면 이 저당권을 또다시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또다시 대출을 해주고 이걸 갖다 뭐라 한다? 유동화다. 그러면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에 딱 두 가지입니다. 은행의 유동성은 끊임없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죠? 계속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증가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증가해 감소해?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예, 여기서는 오로지 요거예요. 대출해주고 설정받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원리금 받다가 돈이 없으면 팔아. 현금화 시켜. 또 대출 깔아. 돈 없으면 팔아.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은행은 돈줄이 마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유동성이라고 그랬죠? 유동성이 뭐 한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계속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일단 이렇게 기본 개념 잡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어디를 잠깐 갈 거냐면 401페이지를 잠깐 보면 401페이지를 보면 저당 시장의 구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이시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대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돈 빌려주는 기관이니까 대출 기관이라고 그래요. 대출 기관. 예.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차입자가 담보를 제공했는데 이 담보를 평가를 해서 하자가 없다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준대요. 당연히 뭘 설정받고요? 저당을 설정받고 돈 빌려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잠깐만. 읽어보세요. 시작. 담보대출. 예. 여기까지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장? 1차 저당시장.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담보대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담보대출이 뭐가 중요하건데 담보대출 배우려고 하겠어? 우리는 담보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설정된 저당권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유동화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딱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담보대출만 나타나죠. 그래서 핵심 1차에서는 저당의 유동화가 발생한다 안 한다? 유동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1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이제 유동화 시킬 거예요. 은행은 차입자로부터 설정받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은행은 한 명의 차입자하고만 거래할까요? 아니죠. 다수의 차입자하고 거래하니까 이 저당권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겠죠. 요거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원리금을 갚아준대. 자, 스톱. 그러면
이 근저당권 아까 뭐라고 했더라?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래요. 그래서 풀해서 집합물이라고 그래. 자, 따라 읽어볼게요. 뭐다? 주택, 다시 처음부터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박또박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이 돈이 없으면 이것을 뭐를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매각하겠대. 매각을 하는 거야. 매각할 때 중간에 끼어든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굴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매각이 이루어져요. 어디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봤죠? 흔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짓는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뭐? LH? 아니야.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그거 아니야.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요거는 주택금융과 관련된 지원, 금융 통제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딴 데 가서, 주택금융공사가 LH, 휴먼시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하지 마. 그러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요런 게 있어요. 주택저당 증권인 MBS라는 걸 발행한대요. MBS는 상품을 발행한다. 스톱. 여기서 잠깐 이제 들어볼게요. MBS가 어떤 개념인지 특징과 함께 이게 무슨 증권인지 한번 잡아볼 텐데 그냥 들어볼 거예요. 자, 은행이 차입자한테 주택을 설정받고 저당 설정받고 대출해 준대요. 요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요. 이런 경우를 그냥 개별 저당, 1대1 저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험이 크대요. 은행 입장에서. 왜냐하면 차입자가 설정해 준 이 주택이 담보가 간밤에 불이 나가지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차입자가 자꾸 연체해서 속색일 수도 있고요. 또 차입자가 설정해 준 주택을 가지고 이게 담보로 제공해 준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차입자가 하도 연체를 하길래 경매를 넘겼더니 낙찰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대부비율이 100%가 넘어서 버리니 대출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아무튼 개별 저당은 그냥 위험이 크대요. 됐어요. 근데 이제 MBS는 그게 아니에요. MBS는 어떤 식이냐면요. 저당권 하나가 아니고 저당권 한 100개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저당권 묶음을 저 노란색 뭐라 하겠더라? 시작.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율로 이렇게 원리금을 갚는데 요 전체를 기초로 MBS라는 상품을 만들어냈대요. 그러면 어디 MBS의 평균 수익률은 이게 100개를 그냥 한 세트로 만들었대. 절대로 5%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100명의 차입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연체를 하지 않고 제 날짜에 원리금을 줘야지 평균 수익률이 5%가 될 텐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빵꾸 내는 놈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러니까 MBS 수익률은 절대로 5%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 대출에 비해서 MBS는 수익률이 작다. 안 중요합니다. 대신에 진짜 특징이 이겁니다. 100개가 한 세트가 됐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에서는 정상적인 원리금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지만 대신에 위험이 크다, 작다? 위험이 작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MBS는 안정적인 투자 대안을 제공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감만 잡아. MBS는 안전빵이다 그래요. MBS 무슨 빵? 안전빵이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 작다? 작다. 그렇게 감만 잡아. 안전빵이야. 위험이 적어. 안전해. 이렇게만. 하나 더. 요런 용어가 있어요. 시작. 부채집권.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 때는 제가 지분금융, 부채금융 하면서 싹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용어만 들어보면 돼. 자, 뭐라고요? 부채증권. 증권이라는 상품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상품 맞죠? 맞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게 증권이야. 근데 투자 수익이 뭐로부터 나오느냐면요. 채권, 채무, 부채로부터
채무자, 차입자는 채권자 은행한테 약속했던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읽어보니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맞나요? 용어를 읽어보니까. 그게 뭐, 읽어봐. 무슨 증권이다? 부채 증권이다. 그러면 결국 MBS 정체는 최초 차입자가 원리금을 빌린 은행에서 갚아. 그게 흘러 MBS가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 MBS라는 상품을 투자자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입자가 갚는 원리금 수익이 흘러 누구한테 들어가겠어? 투자자한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을 산 거야.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수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 차입자, 채권, 채무,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자한 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MBS를 무슨 증권이라고 불러주냐면 부채증권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MBS 무슨 증권? 부채증권.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만. 최초 차입자가 갖는 원리금 수익이 흘러 MBS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MBS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다시 흘러 어디로 가냐면요. 은행에 다시 들어가. 그러면 은행은 아까처럼 대출 깔아놓고 설정받은 저당권 가지고 돈이 없으면 매각해서 또다시 현금화 시킬 수 있네? 내돌려서 돈 만든 거 맞죠? 이게 바로 유동화야, 유동화. 그래서 요 시장을 뭐라 불러주냐면 항상 술 먹고 1차 먹고 나서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집에 가면 안 돼요. 2차 가야 돼, 2차. 1차 끝났으니까 2차 가야 되겠죠? 2차 저당시장이다. 그러면 드디어 2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권을 내돌려가지고 현금화시키는 유동화의 모습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2차 저당시장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유동화의 모습이 발생한다. 일단 이렇게. 자, 저당 유동화는 몇 차? 1차가 아니고 2차에서 유동화가 나타난다. 일단 요거 하나. 다음, 흐름. MBS란 요거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시험에서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발행기관이다라고도 불러줍니다. 무슨 기관? 발행기관. 그래서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뭘 발행한다? MBS를 발행하고 MBS 정체는 뭐다?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해서 읽어볼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거고요. 부동산 금융 전문가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못 할걸요.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시험에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뭔 말인지 좀 알아듣겠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설명 잘해주니까 그런 거야, 지금.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너무 낯선 용어를 배우죠. 그래서 약간 좀 까칠한 측면은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용어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 시험 나왔을 때 틀린 학생들 거의 없어요, 거의. 예, 또 제가 안 틀리게 잘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큰 목소리를 자꾸 따라서 읽어봐야 돼.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져야지 이 부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MBS란 MBS란 뭘 기초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뭐다?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한 번 더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또 MBS는 부채증권이다. 이 흐름을 계속 읽어주면 있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MBS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책을 보니까 좀 넘겨서 볼 건데요. 이제 어디를 보냐면 404페이지가 있어요. 404페이지가. 그거 보이시죠? 맨 상단에 표가 있는데요. MPTS라고 있습니까? 예. S 동그라미 쳐보세요. 표.
404페이지 메뉴의 표, MPT S 동그라미 쳐봐요. S. 그 다음 가로 열고 저당 이체 증권 있습니까? 증권 동그라미 쳐봐요. 자, 됐고 나머지 동그라미 치지 마. 그 옆에 MBB 보이세요? 밑에 채권이란 말 있죠? 체크하지 마요. 그죠? CMO 있죠? 채권. MPTB 채권.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칠판 주목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뭘 볼 거냐면 세 번째 MBS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MBS의 종류. 자, 근데 다시 MBS는 흐름이 이랬네요. 아까 보니까 그 은행이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고 설정받은 근저당권, 즉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로 이렇게 갚아주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발행기관이 이를 기초로 MBS라는 걸 만들었나 봐. 그래서 투자자가 MBS를 투자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정리해보니까. 그러면 MBS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대요. 하나는 발행이 되는데 증권 형태하고 또 하나는 채권 형태가 나타나는데 자, 잠깐만. 여기는 발행기관이라는 놈하고 투자자라는 놈 딱 두 놈만 있어요. 누구 있다고요? 발행기관하고 투자자 두 놈이 있는데 하나는 증권이고 하나는 채권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증권시장에서 갑돌이라는 투자자가 A 회사 주식을 샀네?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휴지 조각이 됐네? 쫄딱 망하네? 이런 경우 증권 발행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투자자. 그래서 증권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증권은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야. 증권은 누가 책임진다? 투자자가. 다음. 채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 맞죠? 국채를 왜 안전하다고 한지 아세요? 국가가 책임을 진대. 수익성은 낮지만 국가가 내가 책임지고 몇 % 수익률 줄 테니까 투자 좀 해달라 이런 식이거든. 국채는 그래서 안전하답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왜 안전하냐? 채권이란 것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 발행한 놈이 책임지는 게 채권이에요. 자, 잠깐만. 증권은 누가 책임진다? 투자자. 채권은 발행기관. 자, 그럼 이제 다음 수업을 위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학생하고 옆에 있는 학생이 스쿠터 오토바이 있죠.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학원 옆에 주차장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우리 실장님 들어가지고 혹시 오토바이 타고 온 학생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학생이 우린데 하면서 왠지 불안한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죄진 건 없지만. 우린데 왜 그 둘이 손 들어봐. 둘이 들어. 그렇게 좋아요. 분이 말 잘 듣네. 그랬더니 갑자기 실장님이 큰일 났대. 왜요? 했더니 옆에 BMW 한 대 있었는데 오토바이 두 대 중에 한 대가 넘어져가지고 BMW 유리창 깨지고 문짝 작살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최소한 수리비는 한 1,500 정도 나올 것 같대.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끔찍하죠? 그럼 이제 수업이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둘이 밖에 나가죠. 나가면서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로 마주보면서 나가는데 이 학생은 속으로 이 학생 눈빛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발 제게 넘어졌기를. 또 이 학생은 그죠? 근데 갔더니 이 학생 오토바이에 넘어진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이 갑돌이야. 갑돌이의 오토바이에 넘어졌네? 그러면 누가 수리비 다 책임져야 돼? 갑돌이죠? 왜 갑돌이가 수리비 내야 되는지 아세요? 사고 친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돌이한테 있으니까 갑돌이가 책임지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증권은 누가 책임진다? 투자자. 채권은 발행기관. 다시 증권은 누가 책임지고? 채권은?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증권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면 되겠어? 투자자. 채권은? 이제 그렇게 싹 돌려주면 돼.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누구한테 소유권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증권은 누가 책임지고 투자자. 채권은 발행한 놈이 발행기관이 책임진다. 이렇게만 딱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거기 보니까 MPTS라는 게 있어요. 책에 보니까 뭐 영어로 보니 모기지 뭐라고 하나 패스 스루 시큐리티 뭐 이렇게 영어로 막 나왔네. 다음에 채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MBB도 있고 MPTB도 있고
CM5도 있어요. 그럼 잠깐만 이제 여기 볼래요? MPTS는 증권이래. MPTS는 뭐라고요? 증권. 왜냐면요.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가 증권이거든. 그래서 증권이래.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앞으로. 따라서 하세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자, 얘는 증권이야, 채권이야? 왜? S니까. 얘는 모기지 백드 본드가 채권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다시 암기.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얘는 증권 맞아요. S니까. 얘는 증권 아니야. 채권이야. 왜? 그렇지. 그러면 돼. S 증권, 나머지는 채권 잃어버리면 됩니다. 끝났죠? 끝났죠? 다시.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4월 달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5월 달부터는 바꿔. 그때는 S만 증권 끝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증권, 채권 개념을 좀 살짝은 알아야 되니까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이러면 되는데 5월 달부터는 S만 증권 끝 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해요.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시작. S는 증권, 나머지 채권.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아까 여기 봅니다. 이자율 배웠는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배웠어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한번 결정되면 중간에 못 바꿔. 변동금리를 바꿀 수 있어. 첫 번째, 고정금리는 나중에 금리를 못 바꾸니까 사전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네? 아까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금리가 높아? 고정금리가 높다고 그랬어요. 다음.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되는데 무슨 금리가? 기준금리가 변하면 금리가 변한다. 다음 순환 때는 CD금리 이런 게 있어요. 뭐 코픽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거 집어넣어서 해줄 거고 지금은 용어만 잡으면 돼요. 기준이 움직여야지 움직여. 아까 우리 학원에서 누가 기준이었어요?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오늘 소분이 좋네. 기준이 움직여야지 움직인다는 거. 다음. 자, 저당의 상환 방법 중에 오늘 딱 하나만 아까 원금 균등 들어봤죠?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데 근데 이자는 점점 줄어. 그래서 원리금 할 때는 점점 감한다 해서 체감식이라고 들어봤죠? 네. 다음. 읽어봐요. 시작. 담보대출을 깔면 저당권이 만들어지는데 그 저당권을 가지고 돈이 없으면 은행이 내돌려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에 뭐가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겠죠. 계속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발생한다? 뭐 1차야. 이렇게 오답이 여러 번 나왔어요. 1차가 아니고 몇 차에서? 2차. 예. 2차. 술도 1차가 맛있어요? 2차가 맛있어요? 그러면 3차가 맛있어요. 그래야지. 2차. 아무튼 2차에서 유동화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시작. 다음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됐고요. MBS는 증권과 채권의 형태로 발행한다고 그랬죠. 증권은 누가 책임져? 투자자. 채권은 발행기관. 거기까지만. 암기 시작. 어휴, 그거 잘하네. S는 증권, 나머지 채권이니까 오로지 S는 한 놈밖에 없어. MPT, S는 S니까 뭐? 증권. 나머지는 채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돼요. 네. 알아들만 하죠? 근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만 하는데 이제 이틀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면 제가 설명을 알아듣게 잘해주고 있는데 용어가 낯설으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쪽 파트에서 문제 나오면 틀린 학생은 거의 없다니까, 진짜로. 예. 대신에 이제 다음에 또 요거 할 때는 있잖아요. 막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크게 따라서 해. 그래서 용어만 자꾸 크게 따라서 해줘가지고 따라서 해서 용어만 익숙해지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진행하죠. 네.